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만든 평화헌법,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 한정해 최소한의 자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버리고 적의 기지를 사실상 선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해서 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는 동아시아 전체 세력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윤지 외신캐스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본이 뭔가를 벌이고 있는 건 분명한데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상세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안보 관련 문서 3개를 지금 개정한다 이런 소리가 있어요.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나오는 건데요. 네. 안보 3대 안보 문서, 그러니까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되는 건데 네. 이 3개를 16일 날 일본 가기에서 이제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겁니다. 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을 정점으로 해서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순으로 이제 방위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걸 이제 5년마다 이제 갱신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네. 우리 국방 전략 이런 걸 세우게 되면 그 하위 전략들을 다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몇 개년 계획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 안전 보장 전략은요. 일본의 외교와 방위 정책의 기본 틀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현재 처한 안보 환경, 주변국들의 동향 이런 걸 다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방위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2013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일본이 갖춰야 될 방위력 수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5년 단위로 방위 예산, 필요한 구체적인 장비 수, 얼마나 수입을 할지, 얼마나 만들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매년 방위 예산 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앞에 말씀드렸던 방위력 정비 계획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변화 앞에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적의 공격이 명백해졌을 때 일본이 먼저 적기지를 공격하는 이게 들어가는 것이 기존과는 다른 겁니다. 일본 정부가 필요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치로 상대의 영역을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미국과도 협력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했다. 이렇게 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일종의 태평양 전쟁 패전 이후에 네. 사실 미 군정의 영향을 당연히 받은 거니까요. 그렇죠. 일본은 공격할 능력을 없애야 해라고 그렇죠. 해서 평화헌법을 만든 거잖아요. 파괴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다른 나라 국가가 일본을 막 공격해서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왔을 때는 전쟁이 가능하지. 네. 일본은 다른 국가를 먼저 공격해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전수방위 이런 표현을 썼던 건데 우리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적의 기지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공격할 수 있어. 그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적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 같으면. 그게 같으면이라고 하는 애매하죠.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일본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 근거를 이제 마련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방위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5년 안에 지금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인데요. 이걸 5년 안에 2%까지 올리겠다는 건데 지금 현재 방위비 수준이 5조 엔대인데요. 지금 이제 이거를 11조 엔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이 지나면 GDP 대비 일본의 방위비 비율이 1%에서 2%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2027년 그런 방위비가 최소로 잡으면 10조 엔, 많으면 11조 엔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돈으로 환율을 보면은 105조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은 워낙 큰 나라이고 예산이 많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고요. 7,405억 달러 정도 방위비가 책정이 돼 있고 중국이 1,782억 달러인데
이렇게 계속 가면은 일본이 2027년이 되면 인도, 독일, 영국을 제치고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 군사력 사회이다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일본이 군사 대국가가 된다.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방위 전략도 바꾸고 지금 일본이 우리 스스로가 공격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갖춰야라고 판단을 한 근거가 뭡니까? 이거 북한 핵이나 미사일 때문이에요? 네, 이제 일본 정부의 그 명분이 되는 거죠. 네. 북한의 우리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우리 위협당할 수 있어. 자꾸 날라오고 있어. 일본 쪽으로 날라오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북한이 저렇게 해주니까 고마워 이런 표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네. 약간 때리고 싶은데 누가 뺨 한 대 때려주는 네. 약간 그런 상황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현재 일본의 방위력으로는 일본 국민과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사실 국제 정세가 요즘 안 좋긴 하죠. 좀 불안불안하긴 한데 네네. 거기에다가 또 마침 이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리고 각 상대방의 능력과 새로운 전투 방식을 포함해서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방위력으로는 일본 국민과 생명, 나라를 지킬 수가 없다.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일본이 이걸 좀 더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특히 극초음속 미사일 이런 것들의 기술이 굉장히 진화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북한이 2021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중한 시기에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이 가능한 나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우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자 기시다 총리가 헌법과 국제법 범위 안에서 일본이 무력을 행사할 것이고 비핵 3원칙 전수방위 평화국가로서 일본의 길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뭐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센카쿠 열도 여기는 이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곳이잖아요. 그 지역에 대한 방위도 강하게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헌법이 네. 평화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흔히들 우리 얘기하는 것처럼 1951년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네. 일본은 패전국의 책임을 지는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지금 일본의 헌법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일본은 공격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질문 받으니까 뭐 대충 얼버무렸다. 기시다 총리가 그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던데. 근데 이거 늘 똑같은 얘기인 거죠. 왜 뭐 북핵 문제나 이런 거 있었을 때도 왜 중국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원칙적이게 하는 것처럼 일본 총리도 늘 똑같은 얘기를 우리는 잘 지키고 있고 원칙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이거 외교적인 수사인 거죠. 외교적인 수사. 미일방위 조약은 왜 만들어놨는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 네.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지 모르겠지만요. 근데 과거에 북한 미사일 위협, 핵 위협은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어떤 환경 변화를 일본이 느낀 겁니까? 왜 네. 이런 겁니까? 일단 이제 중국도 좀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예. 거기에 러시아 상황도 좀 좋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좋지가 않다 일본 주변에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2013년에 국가안전보장 전략이 처음 나왔었을 때 중국에 대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에는 중국에 대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다 이렇게 중국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한다라고 표현했었는데 2013년에 예. 지금은 안전보장상 강력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이나 일본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 별 변동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독도인데요. 이건 늘 일본이 좀 문제를 일으키는 내용인데 네네.
일본의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서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웃이라면서요. 근데 왜 독도를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사람이 하는 말도 다 앞뒤가 안 맞는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네.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뭐 일본은 미국이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미국이 먼저 좀 나서서 뭐 해결하고 일본에 대해서 이제 약간 방어하는 입장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위 정책이 바뀌면서 방패 역할을 좀 하지 않고 이제 좀 더 창에 가까운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늘 위협적인 존재였죠. 근데 네. 굳이 또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너무 자주 미사일을 쐈던 것 그리고 이제 그런 북한의 일련의 행동들 이런 것들이 좀 일본이 이렇게 전쟁 능력을 갖추는데 어떤 빌미를 제공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되면서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점점 높아질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뭐 북한의 미사일 위협 일본인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느낄 수는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일본의 이렇게 방위 전략, 안전보장 전략에 등장한 거 내용을 보니까 일본이 독도를 영유권 주장할 때 네. 분쟁 지역화하겠다고 하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동아시아 전체가 분쟁 지역화돼가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좀 되는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일본은 구체적으로 방위비 늘리겠다고 하는데 어떤 군사 전략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사들이고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네. 일단 뭐 미사일 요격 시스템에 공급할 탄약을 대량으로 이제 구매를 한다고 하고요. 예. 공격용 무인기를 구매하고 개발하는 일도 할 것이고 또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서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정비하는데 방위비의 상당 부분을 쓴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그 탄약 부족 현상이 일어난 것을 봤었기 때문에 네. 무인기가 또 많이 쓰였잖아요. 그래서 예. 무인기가 쓰인 걸 보고 이제 그런 것도 좀 도입을 많이 할 것이고 또 우주나 사이버 분야에서도 방위력도 강화하고 또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 여기에서 민간 공항 그리고 이제 항공을 이제 전투기 이착륙도 가능하도록 정비하는 내용 그런 것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특징은 그 반격 능력, 그러니까 적기지를 공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 수단으로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1단계가 2023년부터 25년까지가 1단계로 잡혀 있는데 일단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을 도입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2단계는 2026년부터인데 이때는 일본이 만든 장사정 미사일을 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30년부터는 극초음속 유도탄 등 일본산 장사정 미사일을 개발해서 배치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입니다. 사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네. 최소한 1000킬로미터 이상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우리 그럼 방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어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미사일이 원래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참 헷갈리기도 하고 지금 미국하고 뭐 중국이 대만 문제 때문에 서로 네. 군사적 갈등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만 북동쪽에 있는 난세이 제도에 네네. 군사 시설을 배치하겠다, 무기를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도 중국에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거는 또 미국이랑 뭔가 좀 사전에 교감이 있었겠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맞아요. 이제 일본이 사실 이제 북한을 염두에 두고 뭐 군사력을 강화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보 그리고 우리의 국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나라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동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외신을 상대로 한 브리핑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동의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격 능력을 발동할 때는 굉장히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에 협의할 여유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유를 댔습니다. 다만 이제 단서를 단 것이 정보 수집이나 분석이라는 관점을 봤었을 때는 미국과 한국과 필요한 연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네. 존립이 위협을 받을 때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가 명확하게 위험에 처해졌을 때 그리고 일본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수단이 없을 때 사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공격 대상을 어디로까지 할 것인지,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을 언제로 정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네. 너무 애매하죠. 객관적 기준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죠. 말씀드리면. 예, 예. 그래서 선제 공격, 전면 공격이 가능한 자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일본은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반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자민당과 이번에 말씀드렸던 3대 문서 개정 협의에 직접 참여했었던 공명당 의원은 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일본의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있는 가운데 혹시라도 미군 함정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밝힌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공격당하면 우리 동맹군이 공격당하는 네. 거야. 우리도 참전할 거야. 네. 이렇게 된다는 논리로 네. 이제 얘기가 맞아요.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고야 대학의 명예교수도 언제 상대방이 공격을 시작을 했는지 그게 중요한데 그 판단은 객관적인 사실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상 일본의 이렇게 재무장화가 중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네. 국제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뒤에는 미국의 입장이 투영되어 있는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미국도 이번에 일본이 이런 움직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일본 정부 하자마자 이제 미국 백악관이 굉장히 대담하고 역사적인 조치다라면서 환영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동맹을 현대화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제이크 설리반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백악관 성명을 발표하면서 일본이 발표한 이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 그리고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채택한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평화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동맹국들과 폭넓고 아주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려는 기시다 총리, 일본 국민의 비전을 나타낸 것이다. 무슨 용교총과도 아니고 같은 극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네. 잘하고 있다. 리더십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한 것은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해서 또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이 좀 더 힘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런 기대도 같이 내비쳤습니다. 반면 중국은 네. 결연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평화 안정은 각국의 발전의 기회인데 일본이 이런 사실을 외면한 채 중국만 계속 먹칠한다. 중국이 먹칠만 하고 있다라면서 아주 강력하게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렇게 방위비 우리가 만약에 방위비를 네. 단기간에 2배, 4배 늘리겠습니다. 5년 안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못 만든다는 소리 나올 거거든요. 네. 일본은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네. 일단 뭐 정부에게는 세출 구조 조정은 하지 않고 뭐 네.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 좀 잉여금을 쓰겠다. 그리고 뭐 국유자산도 매각을 하고 법인세, 예. 담배세, 담배는 세금이 바로 다 붙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증세를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 국민들은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여론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네.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좋습니다. 찬성 이렇게 말했는데요. 네. 마이니치 신문이 17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화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 59%, 반대가 27%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전보장 전략을 개정해서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48%, 반대가 41%. 어쨌든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증액 재원과 관해서 증세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네. 증세는 반댈세 70%.